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역에서 길거리에서 노숙인 관리센터에 있고요. 거기에서 노숙인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 있으신 분들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름은 박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담장 밖의 수선화에게라는 영화를 공통으로 아마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시나리오를 전주 가는 기차에서 읽었어요. 기차에서 그냥 단숨에 읽었고 기차에서 야간 밤에 기차를 타고 전주를 내려가면서 읽었는데 계속 울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기분이 또 따뜻해졌을 때 나는 눈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올라올 때는 저희가 이제 만화가 박재동 선생님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주구장창 울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다가 직접 이제 제 얼굴을 그려주시더라고요. 박재동 선생님이. 그래서 다들 실물보다 홀랐다. 퉁퉁 부은 얼굴로.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도대체 수선화가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또 꽃 이름이 나오면 저희가 또 꽃말을 찾고 싶은 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나르시스라는 아주 미소년이 자기 모습이 너무 반한 거죠. 그래서 죽어서 이제 꽃이 되었다고 해서 수선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선화가 나르시즘이라는 게 이게 뭐 정신과적으로 병명도 있어요. 자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또 다른 꽃말이 뭐 있나 찾아봤더니 순결, 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자만심, 자존심,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말이 꽃은 제가 오늘 사진 찾아보니까 이런 꽃이 있더라고요. 꽃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결하고 자기애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예, 담장 밖의 수선화에게를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두 가지 연관성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랑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는 거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라는 또 고민이 들었어요. 요즘은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한 남자가 있어요. 아주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남자들 뭐 있죠? 뭐만 찼다고 그러는데 정말 가진 건 없고 고집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집 하나 보고 그냥 계속 그냥 피와 땀, 눈물 많은 것이 얼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한 분이 또 덤벼셔가지고 또 피와 땀을 또 보태시는 또 우리 저기 감독님 계시고.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캐스팅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곧 뭐 크랭크인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게 또 들어가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들어가는 많은 물질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썩 좋지는 않아요. 아마 많은 다양한 매체 속에서 제가 들었던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 말고 무슨 말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위안부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군을 위해 강제로 끌려간 우리나라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뜻만 해도 너무 아픈 역사인데 이걸 담장 밖의 수선화에게서는 세대 간의 공감, 이해, 그리고 나라 간의 거기서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또 일본이잖아요. 그 나라와의 또 어떤 이해, 화해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 나타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그녀들한테 이 영화가 그 제작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의미로 이 영화를 만드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녀들한테 그 저리고 아픈 그렇지만은 또 그들에게 또 순수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내서 그녀들한테 바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우리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보는 관점이랑 또 정말 의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또 얘기도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 담장 밖에 수선화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 놓은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이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인데는 누가 그냥 만들어 놓은 영화에 가서 우리는 9,000원을 주고 딱 영화를 보는 이런 상황인데, 이 담장 밖에 수선화에게는 시작부터 모든 걸 함께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뭐 다 준비를 하고 오셨겠지만, 네, 같이 또 마음 모아서 영화 또 같이 함께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사담으로 들은 얘기는 모 아웃도어 사장님은 스태프들이 옷을 지원하시고 또 저기 지방에 계시는 분은 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또 통장에 턱하니 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또 함께 하면서 또 마음도 모아서 정말 필요한 영화, 우리가 봐야 될 영화, 있어야 할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연을 기타를 공연하실 분이 계신데, 공연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점적인 세 분이신 것 같아요. 세 분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렇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뭐 핑크 스타일, 핑크 스타일, 네. 그래서 좋은 공연을 해주실 우리 이재홍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시고 또 중요한 역할 하신 분 세 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이 담장 밖에 수선화에게 제작사인 가우자리 대표님이신 김영우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네. 얼굴만 보면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우리 감독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네. 뭐 많으시더라고요, 작품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 이렇게 달아놓은 거 보고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늑대 소년에서는 아주 코믹한 대령을 하셨다고요. 남영동 1985에서는 고문관을 하셨더라고요. 수사관인데 고문을 아주 심하게 하신. 그리고 영화 조감독, 연극 작가, 그다음에 연출, 아주 여러 분야에서 그냥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 오셨고요. 이번에 첫 데뷔 작품이시거든요. 그래서 서동수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소개드릴 분은 이 토크쇼를 원 진행자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감사한 거는 그 뒤에 후반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설픈 점을 다 커버하실 만큼 제가 몇 개를 좀 찾아서 봤거든요. 아, 재미있더라고요. 네.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시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19대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수선화에게는 본인의 꿈을 한번 이뤄보자 특별 출연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네, 뭐 그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광진 톡쇼 진행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김광진 전 의원님. 이게 김광진의 톡쇼의 공개 방송인데요. 제 방송을 다른 분이 소개해줘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나름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제 이름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랬는데요. 다 이름은 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지금 비가 오다가 방금 좀 그쳤더라고요. 근데 차도 좀 많이 막히고 막 그런데 함께 많이들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시국이 어수선해서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이 민주 시민으로 살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내일도 집회 가야 되고 또 모레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국면이라 불금에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그 소개받은 영화사 가우자리 담장 밖의 수선화에게 제작사 김영우입니다. 진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어나도 되나요? 예, 예. 제가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예, 예. 뭐 물론 녹화 중이시지만 라이브니까 오시는 분들을 잘 보이시나요? 아, 예. 잘 보이시나요? 크게 말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긴장이 돼서요. 예, 제가 나름 연극 무대도 30여 년 서왔고 뭐 계속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카메라 앞에도 많이 서왔었는데 오늘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을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화 담장 밖의 수선화에게에서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은 서동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대충 담장 밖의 수선화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그 이야기는 차차 좀 더 하도록 하고요. 뭐 그보다 요즘 뭐 워낙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영화가 더 잘 될지, 나라가 시끄러워야 영화가 더 잘 될지 이건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오랫동안 준비하셨잖아요. 네, 뭐 한 실질적으로 영화 제작을 해야겠다고 준비한 건 이제 4년 6개월 정도 지나고. 4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금 이 시기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위안부 소재라는 영화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영화 투자 자본이 다 외면을 하고, 그렇다면 이 내년이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2번의 실패를 거듭했고, 또 이제 3번째 마지막 제가 시나리오 기획을 하고 했던 것들이 시기적으로 맞아가더라고요. 크랭크인 일정과 후반 작업과 이렇게 또 하다 보면 한 11월쯤에 개봉 시기를 잡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또 이 위안부에 대한 문제, 한일 간의 그 졸속 협상이 문제가 되고, 이게 그냥 묻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최근에 귀향이 성공한 것을 보고 나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같은 시기에 준비를 했고요. 귀향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귀향은 하고 저희 영화는 같은 소재의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향의 성공은 축하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 그래서 뭐 귀향 때문에 자극받은 건 아니고. 그 아까 뭐 소개 말씀에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뭐 배우로는 그 영화에서 많이 뵙고 했었는데 감독으로는 이제 첫 데뷔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쓰셨으니까 뭐 영화를 선택했다고 하긴 또 어렵네요.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고.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려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김영호 대표님한테 결정적으로 좀 말려들은 거고요. 이제 어느덧 유명해진 무명 배우로서 이제 쭉 생활을 해와서 이제 다들 배우들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전 좀 배우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극작가로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연극 희곡을 많이 썼었고, 또 실제로 제가 쓴 희곡들을 연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김영호 대표님께서 그 영화인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랍시고 이제 저한테 모니터를 좀 해달라고 좀 보내주셨어요, 대본을.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이게 좀 더 관객들에게 많은 공명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려면 영화적인 틀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서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영화적으로 고치신다면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만났는데 저한테 시나리오 각색을 한번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대답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돈 주세요. 그럼 제가 각색해드리겠습니다. 말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다시 만나셨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는데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찜찜하게 이 건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역시 같은 말씀이신데 제 입장이 조금 바뀐 거죠. 이제 생각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연출까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건 절대 못한다. 저는 제가 감히 이런 오랫동안의 고민과 오랜 시간의 생각들에 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을 제가 그 무거운 짐을 가기에는 전 너무나 역량이 부족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건 못하고 일단 시나리오 각색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목에서 말려든 거죠. 무려 3번을 더 이제 저한테 감독하셔야 된다 이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자거든요. 불자인데 이제 어쨌든 시나리오는 제가 각색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꼴의 작가라고 이제 뭐 이런 거 구상하면 혼자 어디 저 멀리 이제 속초에 가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혼자 시나리오 설계를 하고 있던 중에 낙산사를 갔어요. 낙산사에 가서 법당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불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제가 해야 될 일 맞는지 계속 해야 될 일인지 질문을 드리고 딱 나왔는데 정말로 저 핸드폰을 저기다 두고 왔는데 수선화가 있더라고요. 법당 앞에. 들어갈 땐 못 봤는데 나올 때 수선화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계약서를 제가 반려를 하고 한 장짜리로 다시 씁시다. 되면 가고 안 되면 때려치고로 이렇게 하고 정말 최종적으로 말려들어서 저 역시도 많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물론 글은 계속 써왔던 일이니까 글로는 어떻게든 써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걸 제가 영화화로 영상으로 옮기면서 지금 이 거룩한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될 것 같아요. 계속 대표님도 좋은 에너지 주시고 오늘 이런 자리도 저한테는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고 지내는 듣고 있는 삼고철혈라고 하는 게 진짜 성공을 하는 거네요.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졌네요. 거의 사고 초려까지.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게요.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분께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영화를 이제 뭐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거기서 좀 변명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05년 6월달에 나눔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은 이제 안 계신데 부원장 겸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시던 그 승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우연한 그 친일 청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자들하고 이제 그 강론을 벌이다가 내가 한번 갔다 와보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저는 당연히 그 관계자분들이나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 위안소에서 당했던 고통들, 그 증오들, 분노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고향에 돌아와서의 삶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안부로 끌려가서 받았던 고통보다 고향에 돌아와서 받은 서름과 아픔이 더 컸다. 승현 스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상상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표면적으로 위안부로 끌려가서 저렇게 당했으니 당연히 상처가 있겠지, 아픔이 많겠지, 원망이 많겠지라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방되고 만주를 출발해서 고향으로 오는데 그 광복군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동행을 했었던 사람들도 남자였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6.25 동란 중이었는데 갈 곳이 없으니 미군이 운영하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잠시 위탁을 했었는데 조선을 독립시켜주고 조선해줬던 천사의 나라 천사들이라고 믿었던 미군들도 남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환학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부모들도 등 돌리고 부끄럽다고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남의 집 식모살이 뭐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정상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만나본 분들은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남의 집살이 하다가 그 본처가 죽고 거기 호적 올려서 그 아이들을 이제 대신 대리모로 키운 그래서 이제 기른 정도 있잖아요. 기른 정도 그 부모의 정이잖아요. 근데 92년도에 그 위안부 등록을 받고 위로금을 한 95, 6년도에 이제 지급을 해서 한 풀이라도 좀 해보자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위안부였다는 걸 알고 또다시 벌인을 받고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있다가 그 위로금을 받으니까 가족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위로금 다 뜯어먹고 다시 버리고 이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얘기들이. 그래서 그날이 6월에 되게 더운 날이었었어요. 차를 타고 나눔의 집 언덕길을 내려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나? 그래서 와이퍼로 막 이게 그때 느낌이 이렇게 가슴을 열어놓고 심장에 식초 한 바가지를 부으면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 느낌대로 막 대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제 뭐 이필원 씨나 이동원 씨나 이런 그 7080 그 선배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려서 뭐 문화 활동하고 이 느낌의 얘기를 이분들하고 음악이 있는 세미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집에 오자마자 막 쾌하게 쓴 거죠. 그 느낌대로. 그러고 세월이 좀 지났고 조금 더 많은 할머니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수소문해서 시간 날 때마다 위안부로 등록하지 않은 할머니들까지도 추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서 삶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 거의 90% 이상의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기 싫은 거죠. 그 트라우마가. 근데 다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토크를 해야 되니까요. 강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 2번을 실패를 했어요. 2명의 감독들한테 이 시나리오를 맡겼는데 실패를 하고 첫 번째 실패하면서 집을 팔았고 두 번째 이제 전세 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월세 전전하면서 이제 보증금도 너 낮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패하고 이제 끝인가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써놨던 뮤지컬 대본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2달 동안에 거쳐서 영화 대본을 한번 옮겨봤고, 그러니까 랍시고를 이제 드렸더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예. 네. 근데 그 랍시고가 이제 각색을 거쳐서 좋은 시나리오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상하듯이 이 영화가 대박 나도 전세금을 다시 되찾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팔자. 그런가요? 예. 모릅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라고 하는 거 혹시 뭐 독립 영화든 아니면 좀 의미 있는 영화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왜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자기 돈 자기 집 팔고 뭐 팔아서만 계속 해야 될까? 아닌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도 무슨 재벌이 말도 사주고 경마장도 사주고 막 뭐 몇백억씩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화 예술을 하는 거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선의에서 하는 거라고. 예. 이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화를 시작하고 시나리오를 들고 안 다녀본 데가 없거든요. 투자사. 그러니까 흔히들 영화 배급 투자만 하는데 또 창투사 내지는 다른 곳까지 안 다녀본 적이 없는데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상업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반문했죠. 이 얘기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집 팔고 뭐 이렇게 오면서 이 시나리오를 수도 없이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고 모니터링을 해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했고, 위안소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는 영화거든요. 저희 영화는. 근데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 여전히 상업적이지 못하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하루아침에 800억을 만드시는 분들 때문에 쭉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느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물증은 없으나 금기의 영역이었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그 투자 배급을 했었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최근에 또 광해를 투자 배급했었던 회사의 부회장이 쫓겨나는 이런 세대에서 지금 이 정부의, 그리고 65년도 한일협정을 이끌었던 그 아빠와 딸의 이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위안부 소재의 영화에 투자하는 꼴을 못 봐줬겠죠. 이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요즘 뭐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사실 근데 그것보다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주장이기도 한데, 이런 것을 찍으면 혹시 종북 좌파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갖게 되는 나라도 참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블랙리스트 이런 상황들이 초래되면서 그냥 단역으로 출연해도 왠지 좀 찝찝할 수 있는 영화에 감독까지 내가 맡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리고 또 감독을 맡으셨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영화에 출연해달라고 이렇게 제의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때의 상황들은 좀 어떤가요? 일단 이제 아까 먼저 질문하신 거, 문화예술인들은 왜 가난한, 줄을 잘못 쓴 거죠. 제가 이제 일단 줄을 잘못 쓴 것 같고요. 그래서 가난해진 건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은데 이제 꿈을 꿀 엄두를 못 내고 사는 게 좀 속상할 뿐이거든요. 근데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이 사회에서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꿈을 꾸고 계셔서 저는 뭐 갈 때까지 갔거든요. 저도 아마 그 블랙리스트 저 끝에 어디 확인한 바는 없지만 있을 거예요. 남영동에도 출연했고 그 뭐 천안함 프로젝트 시사회 갔다가 딱 이러고 사진 찍은 거 아직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어디 있을 겁니다. 어디 있을 건데 글쎄요. 뭐 그것이 용기의 문제도 결정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냥 흐름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그냥 사실 이제 솔직하게 고백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많은 레퍼런스를 이제 모아서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일단 슬퍼서 울었고 죄송해서 울었고 많이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떻게 해야 나처럼 이렇게 지대한 관심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뭐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의 본질을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에 동화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렇게 써놓고 났더니 이건 꼭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욕심, 이제 최종 말려둠이 결정이 난 거죠. 예, 예.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출연을 요청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일단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박근영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뵀어요.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많은 씬을 출연하진 않으시지만 중요한 역할이신데 많은 신에 출연하지 않는데 중요한 사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계십니다. 두 분이 결정하셨어요. 저는 아직 장고 중입니다. 통편집 되나요 이거? 박근영 선생님께서 시나리오 처음 드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공연 준비 한창이시라서 시나리오 못 읽으셨다고 계속 그러시다가 전화를 주셨는데, 야 이거 이유 없이 그냥 내가 할게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꼭 내가 할게. 그리고 내 아들도 출연했으면 좋겠다. 내 젊은 시절로. 그래서 아들 제가 또 바로 찾아가서, 여기 대표님이랑 같이 찾아가서 아버지랑 같이 한 영화에 출연해도 되겠냐. 자긴 죽어도 아버지랑은 같이 한 작품 안 할 거라고. 그럼 시나리오 보고 얘기하자 줬더니 하겠다고. 아버지랑 같이 하겠다고. 뭐 정한용 선생님도 같은 입장이셨고, 이제 이완희 선배님도 딱 2씬 나오시거든요. 거의 단역이에요. 뭐 대사도 몇 마디 없고 딱 2씬 나오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정말 네가 썼어? 그래서 예 어쩌다 보니 제가 썼습니다. 내가 할게 하고 출연진이 되게 많아요. 한 씬씩 나오는 그런 출연진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 배우나 갖다 쓰지 말고, 그렇다고 이렇게 너네 제작비 없다고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힘들게 영화 풀지 말고 내가 많은 배우들을 소개해 줄게. 출연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렇게 연락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오다가 저희 대표님한테 전해받은 얘기는 문숙 선생님께서 이제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오늘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너무 많이 울으셔서 너무 힘들게 보셔서, 저도 지금 또 울컥하는데 힘들게 보셔서 과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딱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고 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너무너무 책만 가지고 흔쾌히들 동참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반면 우리 회사는 또 일본으로 진출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영화는 참여하고 싶으나 회사의 사업적인 관점에서 저희 배우는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신 매니지먼트사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그 삼고초려 말씀하셨는데 이번 영화도 2번 지금 넘어지고 3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예, 3번째는 잘 돼야 될 텐데 결국은 2번의 넘어짐도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11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개봉을 해야겠다라고 하려면 네. 지금 총알이 거의 막 준비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11월까지 개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많을겠죠. 문제가 많을 텐데 이제 넘어갈 거고요. 넘어가려고 그동안 그래도 어느 구석에서의 좀 그 진보적 성향이 있는 회사나 자본가는 있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제가 이 경험을 해본 자본 회사들은 결국에는 자본은 권력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받으니까 역으로 또 그 의식 있고 이렇게 저를 쭉 지켜보셨던 분들이 캐스팅 돼가는 모습, 전석 저거 2번 실패할 때 저거 자살할 줄 알았는데 저게 버티고 또 한다고 하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지켜보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몇몇 단체들, 조직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제작비 예산이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17번 모아서 투자금 만들어 오겠다. 그래서 돈 떨어지면 외상으로 하고요. 아니면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걸 다 인지하고 같이 한 배를 탄 식구들이기 때문에 예. 네. 몇몇 분들이 도와주는 것 가지고 그게 다 뭐 해결되지는 않을 거니까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뭐 돈을 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함께 만드는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뜻들을 같이 나눠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민분들께서 좀 참여하고 싶다, 제작에 뭐 작은 뭐 10,000원, 20,000원이든 어쨌든 요즘 뭐 크라우딩 펀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이나 계획들은 좀 현재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뭐 한 4년 6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고려해 보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의 보고 경험했던 경험치에 의하면 그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하고 하는 것은 제작비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다 나눠서 주거든요. 30%, 30%, 40%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래서 또 수수료도 비싸고 그래서 뭐 그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면서 뭐 해왔었던 그런 지켜봐 주셨던 그 작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모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그리고 뉴스 펀딩으로 이제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로 기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3명, 4명만 모이면 뭐 이렇게 더라도 제가 가서 대면해서 인사드리고 취지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뭐 좀 어딘 또 쫓아가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랬는데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러시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안부 문제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긴 한데 그런다고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국가는 왜 이걸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일본은 또 그렇게 왜 굳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인지라고 하는 우리가 막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과를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아니, 감독님 부르고 저한테 제가 대답. 예. 이건 좀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감독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 영화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이 우선돼야 된다. 할머니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외면하고 방관했던 우리 사회. 다시 말하면 1965년도에 한일협정 맺었잖아요. 3억 불 받았잖아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강제징용 피해자들, 한국전 뭐 이런 식민시대에 고통받았던 분들의 고통의 대가로 받아서 그들의 말대로 눈부신 압축 경제 성장을 이뤄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가의 정의라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국영 기업들한테 돈 내놔. 뭐 한 100억, 500억 금방 만들지 800억도 하루아침에 만드는데. 그래서 국가가 우선 그 할머니들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잘못된 협정과 힘이 없던 나라 때문에 피해를 보셨으니 먼저 우리가 국가가 먼저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하고 피해 보상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에 들어서 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베의 입장이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야, 돈 다 줬잖아. 니네 아빠한테 다 줬잖아. 근데 왜 니들은 뭐 했는데 우리한테만 그래라는 입장일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바라봐야 한다. 그게 그렇게 해야만 저는 그게 국가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 정부 들어서 더 안 하더라고요. 그깟 100억이 없어서 그 위안부 이 한일 협정을 그따구로밖에 맺을 수 저는 여기에 이건 정말 분노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국가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예, 뭐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위안부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같이 온 광복궁도 남자였고 그 미국 사람도 남자였다 이 말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라고 한 것도 있지만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에 그 기지촌 특별법을 냈었는데
여기도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없이 월세 5만 원짜리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수준 정도의 집일지 보증금 없이 월세 5만 원. 그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가봤는데 국가가 그 당시에는 산업의 여군이라고 청와대에도 초청을 해가지고 기업이 버는 달러보다 훨씬 더 그분들이 버는 돈이 많다고 청와대에서 만찬도 하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런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은 상태로 있고. 근데 우리가 일본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졌던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우리는 이렇게 보상했다, 해결했다. 그러니 당신들도 해결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로 보면 베트남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또 가해자로서의 역할인 거죠. 아까 기주촌 문제는 여성이 우리 땅에서 벌어진 여성의 피해자 문제고 베트남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남성으로서 가해자로서의 상황인 것인데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베트남에게 먼저 우리가 한다면 훨씬 더 국제사회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 말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도 묵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이 크게 외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영화가 바라보는 지점이 이제 그런 지점인데요.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 이제 공증까지 해놨는데 우리 영화는 첫 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그 위안부로 끌려가서 위안소 장면은 절대로 화면에 나오면 안 된다. 전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영화는 영화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들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를 영상에 전시하면서 관객들에게 강요하고 그거는 최소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영화로서의 생명력이 없다. 또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전 그런 영화 만들고 싶었거든요.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저 할머니들의 한 여성의 아픔, 이 삶의 아픔을 절절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들이 흔히 실패하는 케이스 영화들 보면 감독이 제작자가 영화가 자꾸 관객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럼 불편한 거죠. 영화는 아까 그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이 부담 없이 죄책감 없이 100분 동안 영화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서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극장문을 열고 나갈 때 뭔가 나눌 수 있는 대화. 영화는 그런 게이트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위안부는 이런 거야. 아프지. 나는 아픈데 너는 왜 안 아파? 이거는 영화적 기법이 아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런 지점을 찾아내서 시나리오로 옮기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린 거죠. 뭐 귀향도 있었고 다른 뭐 드라마들도 많이 있어서 위안부를 다루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쓰시고 또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 소재를 다뤘던 것과는 나는 좀 다르게 어떤 형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으신가요? 기존의 이 소재를 다뤘던 영화랑 다른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이제 그동안 쭉 만들어왔던 작품들의 주된 내용은 사랑에 관한 얘기였었어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달달한 로맨스를 건드렸던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주로 다뤘던 소재와 주제들은 사랑, 그 호르몬의 역할이 끝나고 나서 관계만 남은 그 사랑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제가 다뤄왔던 주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극도 주로 그런 연극들을 만들어 왔었고, 이제 최근에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의뢰받아서 썼던 작품들도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 어떤 소재, 어떤 장르를 갖다 줘도 그 얘기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제가 랍시고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며칠 만에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이 결국 그거였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결국 여성이지 않은가. 물론 뭐 여성이라고 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회적인 참여가 미비했던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남자와 평생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유일한 꿈이었던, 그런데 그 꿈을 빼앗기고 70년 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이 할머니의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좀 더 폭넓은 연령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로부터 이 영화의 고민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장 밖의 수선화에게라는 작품, 우리 영화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노름으로 표현을 하느냐라는 지적도 사실 받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의 좀 더 적극적인 견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알고는 있으나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아픔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시작해야 되는지의 시작점을 저는 사랑으로 잡았고, 이 영화는 시종일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머니의 자애 같은 사랑, 뭐 이렇게 광범위한 뭐 대단한 이런 사랑 아니고 한 여자의 한 남자에 대한 70년을 간직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할머니들의 인생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김광진 의원님이 그 사랑을 이제 현재의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걷어차는 악역을 이렇게 또 맡아주셔서 이제 일본군 역이에요. 일본군.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무슨 그런 분이 저희 영화에 뭐 연기를 제가 검증도 안 하고 어떻게 캐스팅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지가 맞아서 그럼 그러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웃으면서도 보고 때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끔 가슴이 좀 벅찰 수도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예. 네. 감독님은 뭐 대충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위안소 장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위안부 이야기라고 하면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 대략 뭐 어떤 스토리가 담기는지 대표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보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간단한 그러면 우리 연출로 해서 우리 그 간단한 시놉시스 정리한 거를 좀 나눠드리고. 아니 방송에서 보셔야 돼요. 먼저 예, 그러면 방송이었구나. 예. 아니 그럼 시청자분들께도 저희 연출부가 찾아가서 나눠드리고 일단 그러니까 프리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화가 어떻게 풀려가는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영화 전면에 그러니까 전편에 설명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944년도에 자유연애가 쉽지 않았던, 흔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 꽃다운 청춘, 세현과 규옥이 자유연애를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너무 알콩달콩 재밌게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례를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막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잔치를 준비하고, 뭐 먹을 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니까, 뭐 칡뿌리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두 붙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조촐한 잔치가 진행되고 있고 신랑 신부 맞절을 하기 직전에 일본군이 들이닥쳐서 신랑을 징병해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다 말고 이 꽃다운 연인들이 생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는 만주로 튀어요. 그래서 그 참호 속에서 막 총알 날라오는 속에서 신랑이 어떻게든 살아서 난 꼭 돌아가고 우리 섹시 만날 거야. 섹시를 위해서 꼭 살아남을 거야. 이런 다짐 속에 이제
죽어 쓰러진 시체를 덮고 죽은 척을 하고 결국은 전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색시가 없어요. 석 달 열흘을 울다가 유일하게 이 신랑을 찾아서 일본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근로정신대의 소개를 받고 속아서 결국은 일본으로 근로정신대를 통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이제 연락이 두절된 채로 70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신랑은 어찌됐든 대도 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이 이제 결국 아들에서 박근영 선생님이 되신 건데 이제 90을 넘긴 그 나이로 이제 상처하신 지도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자손들도 다 성장했고 이제 돌아가실 날만 남았는데 보고 싶은 거죠. 아직도 그리운 거죠. 손녀가 찾아주기로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아버지의 첫사랑을 찾아줄게요. 이래서 나서게 되는데 이 손녀딸이 이뻤어요. 아직 캐스팅이 안 됐는데 이쁜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이 손녀딸을 좋아하는 일본 청년 하나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3세대 그리고 일본인 3세대 둘이서 70년 전에 일본으로 근로정신대를 통해서 넘어간 이 귀옥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알게 돼요. 거기서 위안소로 강제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씨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베는 바람에 고향에 돌아왔다가 내쳐지고 그리고 또 오리무중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 명단에서 그 이름으로 찾기 시작하는데 동일 인물이 이제 3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세월을 보냈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 두 커플이 한국의 3세대와 일본의 3세대가 그러면서 이제 일본 친구는 자기가 배운 거랑 다르니까 자기 나라 입장에서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이제 이 친구 우리 한국 손녀딸은 계속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정서적인 문제로 자꾸 충돌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알콩달콩 뭐 썸 중에 싸워서 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할머니를 찾아내요. 여러 가지 이제 여정 속에서 결국은 찾아내고 찾는 여정 중에 이제 이 손녀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할머니를 찾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우리 할아버지를 꼭 찾아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바뀌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여정 속에 나오고요. 만납니다. 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영화의 한 90% 정도 진행된 이후에 만나는데 이 주인공 할머니가 그때 처음 등장하는 거죠. 처음 등장해서 딱 3씬 연기하시고 이제 물러나시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영화들 보시는 걸로 영화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손녀가 할아버지의 첫사랑을 찾아 나서게 되는 이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디자이너예요. 한지 공예 디자이너인데 무엇을 디자인을 했는데 같이 일을 하는 남자친구이자 사장인 남자친구가 디자인을 도용을 해서 뺏고 사랑의 상처를 주면서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게 접니다. 그 옆에 있으면 정말 따귀한테 때리고 싶은 이미지가 딱 어울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열받아 있는 중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전주로 내려가서 뭐 그런 이제 또 뭐 이렇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퇴원을 해서 이제 할아버지 보니까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하니까 옛날 혼례식 사진이 있고 뭐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하다가 쏟아지는데 그 사진 뒷면에 메모가 하나 발견되거든요. 나 죽거든 10년 후에 찾아보시오. 그러니까 상처한 부인이 그 존재를 알고 미리 이제 써놓은 거죠.
나 죽거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손녀도 사랑의 아픔이 있고 할아버지의 그 절절했던 사랑의 지점하고 맞닿아져서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3명의 할머니들을 만나게 되는 지점에서 이 지점을 이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건데요.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위안소 장면을 담아내지 않고 어떻게 그 아픔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풀어낸 거죠. 그 3명의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분은 또 돌아가신 할머니도 있고,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목욕탕 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온천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셨는데, 이 동네 목욕탕도 못 가보시는 거죠. 상처, 정신적 트라우마 상처, 누가 알아볼까. 그래서 그런 것 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게 그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이 손녀에게 자기 어머니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에서 대사로 풀어낸 건데, 그게 얼마나 한스럽고 부끄럽고 했으면 유언이 뭔지 아나. 내 죽거든 입든 옷 위에 수의를 입혀달라고 유언을 남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위안소 장면 몇 컷을 이렇게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감성의 동화가 이끌어낼 뭐 그런 지점으로 풀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데, 어찌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집회장에서 그곳을 지키는 하나의 이미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도 또 사셔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계속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영화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영화가 70년 전에 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후에 그 손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70년 전의 이야기는 이 두 분께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들었고, 2부에서는 지금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뭐 한 군데 다 모여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곳에서 그냥 다 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기지촌 그것을 할 때 다 기지촌 복지관에 다 모여 산다고, 왜냐하면 국회로 오는 분들은 다 그 관련한 예산을 받거나 뭐 하는 분들만 오니까 그렇게라고 생각했는데, 전국에 흩어져서 계신 분이 있고 또 아예 말하지 않고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고 계신 분도 많고 하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겸해서 좀 얘기 나누고, 또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녀상을 그 일본과의 그 맺은 협정 때문에 언제 소녀상이 철거될지 모르는 이 정부에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때 막 눈이 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그 비닐 하나 덮고 소녀상을 지키셨던 학생들하고 같이 70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서 현재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그 아까 질문 중에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것으로 잠깐 샜는데, 할머니들의 헌정 영화, 드리는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 영화가 만약에 성공이 되면 저는 약속을 해놨는데요. 법무법인에 이제 공증까지 해놓고, 극장 개봉 수익금의 거의 대부분은 그 할머니들을 위한 동행기금으로 기부를 하겠다. 후원해주신 분들하고 같이 어떤 하나 단체를 만들어서, 또 오늘 이따 2부에 뵙겠지만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분들도 오셨고, 대표님도 오셨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소녀상가 역사관의 동정으로 박제하는 할머니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할머니를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그나마 내 몇 년은 가족이 있었네라고 위안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동행의 그 기금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둘이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드리던 질문을 요걸로 답변을 대신 마무리 한 말씀 그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독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뭐 훨씬 더 오랫동안 어려우셨던 분이랑 새롭게 어려우려고 참여하다 보니까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람인지라 이렇게 계속 자본에 거절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로서는 이제 동료 배우들인데 아까 몇몇 그 일본 진출을 꿈꾸는 소속사에 소속된 배우들한테 거절당하고 하는 동안 조금 지치기도 했고 위축도 좀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면서 제 얘기 들어주신 저희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에 조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자백 그 감독님하고 둘이 그 GV를 했었는데 그 자백은 벌써 GV를 100번째 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께 찾아가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하고 제가 알기로 여기 전에 대구에서도 한번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네, 그 대구 바보주막에서 초대해서 했는데 매주 수요일 날 그 싱어송라이터 한 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혼자서 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이름 적어주신 분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전화드려서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문자로 계좌번호 드리고 제 전화번호 꼭 저장하셔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라고. 그래서 그 마음들이 너무 고마워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바보주막으로 가서 그분들 만나서 또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혹은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있는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 뭐 다 오지는 못하더라도 감독님이 혼자 가시든 아니면 제작사님이 가시든 혹은 뭐 배우분이 가시든 해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시대의 아픔을 누군가가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이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더 즐겁게 해결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부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쉬는 공연으로 전민주 쌤과 이정민 쌤이 공연해 주시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부러울 때쯤엔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널 위한 나의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지켜주던 너의 가슴
이렇게 발맘이 서글퍼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시고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